안녕하십니까. 제5회 랜드프로 모의고사 부동산 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몇 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풀라고 낸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지 시간 안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만 꼭 정확하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증성 부분은 생산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리적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었어요. 부증성 때문에.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정 목적의 토지는 주거용지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상업용지, 공업용지, 농지, 임지 등을 용도 전환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용도적 공급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적과 용도적을, 경제적을 둘 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진 않죠.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토지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증가 가능해야 수급 균형이 달성될 텐데 공급의 증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으니까 수량이 고정돼 있겠죠.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성이에요, 여러분. 주의해 두십시오. 그 다음 4번. 자연적 특성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 등으로 농지량이 증가된 것은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라 바닷속 토지도 이미 토지였습니다. 이용 불가능한 토지를 매립해서 이용 가능한 토지로 바꾼 단순한 이용 전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매립 간척 행위는 부증성이 예외이다 그러면 무조건 X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5번. 후보지 이행지는 얘는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땅, 이행지는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는 거였죠.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용도의 다양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네요.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공간 개념. 그래서 고층화 집합 건물이 발생되죠. 입체 공간이 확대되는 현상은 도시의 고층화나 지하화 등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3차원 입체 공간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간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복합자가 들어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도합.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꼭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되면 얘는 개념이 둘 이상인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지 복합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복합 부동산은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걔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복합 부동산, 개념이 둘 이상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어떤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핵 폐기물장이에요. 위험성이 있어요. 혐오의 대상, 쓰레기 소각장이랍니다. 가까워질수록 같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4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민법상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건물, 수목, 돌담, 교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5번.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네. 그 다음 3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해서 작물 경작, 경작권이죠. 건물 건축, 건축권이죠. 그리고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쓸 용자의 물수자, 용수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유역주의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공간에 대한 이용권, 공중권이라고 하더라. 끊임없이 높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공중권이 있고 그 위를 공적 공중권이라고 했죠. 전파가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곳. 그래서 항공권, 전파권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3번. 조그만 파도 나오는 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고 깊이파에 나오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파에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3번에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X네요. 3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4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지하권이죠. 그 다음 5번.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거였어요. 도심에 직장을 뒀는데 도심의 지가가 너무 높아서 주택은 외곽으로 빠져나가죠. 수평 공간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게 직주 분리였습니다. 그렇죠? 수직 공간의 확대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 공간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5고요. 그 다음 4번. 어떤 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급등이 발생이 된대요.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그게 투기입니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 발생시키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가격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초과 공급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때 정부의 정책 중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1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세되면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가격은 안정화되겠네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겠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의 감소. 3번. 주택담보대출의 융자 비율의 하향 조정. 그럼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예를 들어 5억짜리를 살 때 60%까지 빌릴 수 있으면 3억을 빌릴 수 있으니까 2억만 있어도 유효 수요가 되는데 이때 40%까지밖에 돈을 못 빌리도록 만들어버리면 2억 6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내에 유효 수요가 줄겠죠. 대체 신도시가 개발되면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가격은 하락됩니다. 안정되겠죠. 근데 5번에 주택 청약 자격을 완화시켜버리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거잖아요. 강화가 나가야 되겠죠. 강화가.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네요. 5번. 이자율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다른 요인은 불변이래요. 그럼 이자율은 항상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투자의 기회비용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개 기회들 중 하나의 기회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투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것이 포기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동산 투자할 때 은행, 예금, 이자율을 포기한 것이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됐다는 건 기회비용이 떨어진 거죠. 작아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번. 건설자금 이자의 하락으로. 이자율 하락됐으니까 건설자금도 줄겠네요. 건설자금 이자가 하락되니까 공급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겠죠. 더 많이 만들 거예요. 감소한다 X. 2번.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하락했네요. 기회비용이 이자율입니다. 그게 문제품 요령. 그럼 기회비용이 줄면 얘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이자율이 하락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 3번.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그럼 기회비용이 이자율입니다. 그럼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니까 전세 수요는 증가하겠죠. 3번이 맞네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면 전세금과 기회비용에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고 두 개예요. 기회비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가 작아졌으니까 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증가하겠네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이자율이 하락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 증가죠. 5번.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면서 여러분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서 은행 이자를 타겠죠. 본인이 사채놀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하락됐으니까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요. 그럼 여러분 전세 놓으실 거예요? 월세 받으실 거예요? 월세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공급이 증가하겠네요.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그래서 5번은 3번입니다. 6번. A지역의 소형 임대주택, 소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비율이 탄력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형주택 임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 주어진 변화, 30% 변화했다 그러면 얘는 3배 변화한 거죠. 3.0이겠네요. 그런데 당연히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임대료는 지금 가격이 임대료죠. 임대료와 수요량은 반비례하게 돼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띈다고 그랬죠. 절대값이어서 항상 수요의 법칙에 따라 마이너스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탄력성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네요. 7번. 분양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QD는 1200-2P, 공급 함수는 QS는 200+3P라고 하자 이렇게 줬어요. 이때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제곱미터당 150만 원으로 최고 가격 규제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최고 가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삐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공급자가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초과 수요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과 공급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가 딱 형성이 되면 둘 중 하나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거나. 되시나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떻게 푸시냐면 먼저 균형 가격을 구합니다. 그럼 균형 가격 구할 때 분리수거하시라는 얘기했죠? P끼리 모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띄고. 그럼 OP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죠? 1000이죠. P는 200이에요. 그래서 지금 균형 가격이 200만 원. 걔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해서 150을 다시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렇게 풀면 시간 낭비예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 최고 가격 규제된 금액을 P 대신에 대입시키세요. 그럼 150을 대입시키면 300이죠. 그럼 1200에서 300을 빼면 수요량은 900이네요. 가격 150에서. 그럼 공급 함수는 3P 대신에 P 대신에 150을 대입시키면 얘는 450이잖아요. 200을 더하면 650이네요. 그럼 공급량 650, 수요량 900이니까 초과 수요가 얼마죠? 250이겠네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 규제 가격을 얼마로 규제했냐면 규제 가격을 얘를 300만 원으로 규제했다고 볼까요? 그럼 300을 그냥 대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300을 대입시키면 600이죠. 300을 대입시키면 600이니까 빼면 600이 돼요. 수요량이 600. 그럼 공급량은 300을 대입시켜 주시면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900이죠. 1100이 나옵니다. 그럼 공급량이 지금 500만큼 많잖아요. 초과 공급이 보기 중에 있어도 걔를 고르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초과 공급이 나온 순간 답은 분명히 5번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있게 돼 있어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뭘 구하지 않는다가 포인트다.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최고 가격제 문제에서는 무조건 대입해서 나온 게 초과 수요면 그게 답. 초과 공급으로 나왔다면 걔는 답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다로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8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거래에 많은 비용 소요되죠. 그 다음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네요. 그래서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단계는 급등합니다. 3번.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해도 법 경기가 다르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할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토지여도 법률적 요소가 똑같고 경제적 가치가 똑같은 토지를 찾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은 고가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5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격 상승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나타나죠.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 반대편인 공급자가 힘이 세겠죠. 그래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매수자 아닙니다. 8번에 5번이에요. 9번. 다음 중 주택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로서 교통 여건, 주변 환경, 실제로 상품 외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죠. 주거자의 주거 선택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2번, 주택은 상품의 통일성 결여, 상품 간 품질 격차, 입지적 고정성으로 상품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이 충분하지 않은 재화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군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3번, 주택은 입주자 및 거주 경험자의 평가가 상품 및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대요. 실제로 이 편한 세상에 살아봤더니 거주했더니 굉장히 편리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편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높게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살아봤더니 별로 가치가 떨어진다면 별로 안 좋더라면 그때는 이미지가 떨어질 거예요. 구정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다음 4번. 주택은 짓는데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산 기간이 길고 가격이 높아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고가 아니라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만약에 지금 집을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짓기 전에 원래 지금 지었는데 1년 전에 분양 광고를 열심히 TV 광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실제로 다 지어졌을 때 분양을 때릴 때에는 광고를 안 한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잊혀져서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투자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마케팅을 해줘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주택은 상품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성으로 인해 입지에서 규모 가격 등에 의해서 정부 개입이 많죠. 그래서 주택으로 딱 인정되는 순간
공급 절차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많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주택시장과 여가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하향 여가는 여러분 질적수준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상향 여가는 질적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고소득층이 사용하겠네요. 그럼 주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하향 여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의 질적수준이 전부 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힘이 가미돼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그래서 1번. 주택의 여가 과정은, 하향 여가는 소득 감소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 공급을 늘려줘야 되니까 하향 여가가 발생하겠죠.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으로 바꿔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 공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고가주택으로 바꿔서 공급하는 상향 여가가 나타나겠네요. 그 다음 3번.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건 직주분리 아닙니다. 얘는 주거분리였죠. 주거분리. 이때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정후 외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층,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저소층은 고소층과 붙어 살고 싶지만 붙여주지 않으니까 분리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분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외부 효과였습니다. 5네요. 4번.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저가주택은, 그럼 이 문제 풀 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럼 경계 지역 떴구나, 저가주택이 지금 주인공이구나. 그럼 얘는 플러스 시켜야죠. 더 높아지겠죠. 할인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정후 외부 효과 플러스 정후 외부 효과에 의해 할증 거래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원인이 아니라 저소득 수준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얼마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급빈층은 불량주택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가주택 하나를 지어놓고 노후화 진행되면 고소층이 떠나고 저소층이 물려받아 쓸고, 저소층이 물려받아 쓰다가 또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저소층이 떠나고 급빈층이 물려받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뽕을 뽑는 게 시장의 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불량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불량주택을 시장에서 없애는 방법은 불량주택의 수요 계층을 없애면 되더라. 그래서 저소득층, 급빈층이 더 이상 급빈층이 아니게끔 소득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의를 꼭 해두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를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1번.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순환적 변동, 비순환적 변동 기억나시죠? 순환적 변동을 주기적 변동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1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유형별로, 지역별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2번. 2013년 정부의 111 부동산 정책과 같은 외부 정책에 충격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정책 변화는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무작위적 변동이었죠.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적으로 뽑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뽑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뽑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 지진, 홍수, 전쟁,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변화, 무작위적 변동이었습니다. 계절적 변동이라고 해서 1월 11일이니까 계절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3번. 부동산 경기의 후퇴 국면. 후퇴 국면이에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겠죠.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세죠? 매수자 중심형이 나타나겠죠. 4번.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건 3번. 4번. 겨울에 이사와 건축이 줄어드는 건 계절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절적 변동이네요.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그 다음 부동산 경기 회복은 3.1 만세 운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광역적으로 시작해서 지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그 다음 12번.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 사업을 한대요.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각각의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억나시면 돼요. 소 플러스 자, 소득이득, 자본이득 더하고 이자 빼고 이게 지분 수익이었죠. 얘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남의 돈을 하나도 빌리지 않았다면
자기 자본이 곧 총 투자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의 경우에는 순영업소득이 얘가 소득이득이죠. 2억이에요. 다른 게 없네요. 지금 자본이득의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얘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자 없죠. 내 돈만 갖고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 투자이고 총 투자이익이죠. 그럼 얘는 20%네요. 그럼 1, 2, 3번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럼 B의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순영업소득은 총수익은 2억이에요. 절대로 남의 돈을 빌렸다고 해서 총수익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변하는 건 지분 수익률이지 총수익률이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2억을 총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제 지금 빌린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죠, 여러분? 이자를 지불해 줘야 될 거잖아요. 연리 8%랍니다. 6억에. 그럼 곱하면 얘는 4,800만 원이겠죠? 86, 48이니까 4,800. 그럼 빼면 얘는 1억 5,200이 될 거예요. 얘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지금 지분 투자액은 이제 4억이죠. 4억. 그럼 저는 이 문제 풀 때 1호 2 나누기 4를 한다고요. 4로 나눠주시면 얘는 3이고 12. 32니까 8이네요. 38. 암산을 못했네요. 그래서 38%.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이해되시죠? 네.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는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13번. 위험의 처리 방법 중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는 것. 위험을 아예 감수하지 않는 것. 위험한 투자를 제끼는 방법이 있고 그는 위험의 회피예요. 위험의 전가는 내가 감수할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때 떠넘기는 것의 대표자가 변동이자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임대료, 물가가 상승 시 임대료를 물가 상승된 만큼 더 올리면 임대인이 감수할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자산 가치의 하락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포트폴리오 구성, 얘는 그냥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건가요?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 투자함에 따라 줄이는 거죠. 얘는 줄이는 거지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2번,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이게 민감도 분석이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요. 떠넘긴 거 아니죠, 지금. 4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하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네요. 4번이 맞는 답이죠. 5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안을 제외시킨대요. 얘는 당연한 투자의 방법인 거죠.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투자하죠. 14번, 투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틀린 것. 이 부분의 내용을 또 연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1번 중과세, 그럼 수요는 줄죠. 그 다음 융자비율의 축소, 수요 줄어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한 명의신탁 금지하면 수요 또 주네요. 대체 신도시 개발하면 공급 증가해서 가격 안정케 할 수 있죠. 대출 이자율이 하락되면 유효 수요는 더 증가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더 발생하겠네요. 가격이 더 올라가서. 5번이 틀렸죠. 15번, 오피스 빌딩, 아파트, 호텔 부동산에 대하여 경제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향후 5년간의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답니다.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 투자자를 위험 선호형 투자자로 가정하고 문제 푸십시오. 이런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때는 수익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들은 분명히 수익률이 더 높고 위험도 더 크고 수익률은 작고 위험이 더 작은 투자안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피스 빌딩 기대 수익률 18%입니다. 얘가 수익이었죠. 표준 편차가 위험이었어요. 18% 6%예요. 아파트는 기대 수익률이 더 낮죠. 위험도 더 작죠. 그럼 지금 위험이 제일 작은 건 아파트인가요, 여러분? 위험이 제일 큰 건 호텔이죠. 호텔은 수익률도 제일 크잖아요. 그럼 얘를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분산 투자하기 전에 변이계수에 의해서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 있는 수 변이계수에 의해서 판단해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변이계수의 수치는 낮을수록 좋았다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이 주인공이니까 위험이 분자 수익으로 나눠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얘를 18로 나눠주시면 3분의 1이니까 0.33 이렇게 나올 거고 얘 15로 나눠주시면 5분의 1이니까 0.2가 나올 거고 얘 20으로 나눠주시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나오겠네요.
그럼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변이 개수에 의했을 때는 아파트가 선택되겠죠.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까요? 1번. 오피스 빌딩과 호텔에 비해 아파트의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예상한 수익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예상한 대로 똑같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가능성, 이게 위험인 거죠. 아파트의 위험이 더 작잖아요. 근데 더 크다 그랬으니까 X이네요. 그 다음 2번.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 호텔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지 않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니까. 3번. 세 가지 투자는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에 의하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모두 크다, 수익도 크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지배 원리를 가지고 선택할 수 없죠. 네, 3번이 맞네요. 4번. 호텔의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변이 개수가 가장 낮았다. 얘 제일 컸었죠. 0.5였잖아요, 얘가. 제일 작았던 건 아파트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0.2, 바로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 5번.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분산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줄지 않아요. 줄일 수 있는 건 뭐였죠? 우산 쓰면 비는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체계적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무조건 X였네요. 3번이 답이에요. 16번. 투자 가치를 추계하고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래요. 그래놓고 시장 가치를 5억을 줬답니다. 가치 비교하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합니다. 그럼 투자 가치의 계산은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기억나세요? 그럼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예상 수익, 기대 수익을 나눠서 구하잖아요. 그럼 지금 예상 수익은 6천만 원인데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 더하고 예상된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구했죠. 다 더하네요. 10%네요. 0.1. 그럼 얘는 6억이죠. 투자 가치 6억으로 뭐보다 크니까 5억보다 크니까 투자 가치가 있네요. 투자 타당성 있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간단하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17번.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5% 1억 원을 융자를 받았답니다.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계산해 보래요. 여러분, 잔금 비율, 상환 비율, 남의 돈 빌렸으니까 갚는 개념 있겠죠. 그럼 남의 돈 갚아나갈 금액을 구할 때 쓰는 건 저당 상수였어요. 죽음의 티 기억나세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계수 6개가 있을 때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게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죽음의 티로 3등분 쳤었죠. 그래서 저당 상수와 같이 쓸 수 있는 건 연금의 현가계수밖에 없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비율의 계산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잔금액이죠. 얘는 원금, 전체 원금이 분모로 들어가요. 그럼 잔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기간 연금액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이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잔여기간. 그럼 얘를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 기간으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 문제는. 전체 기간을. 수치를 줬죠.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났다고 되냐면 5년 후에 융자잔고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5년 중에 5년 지났으면 남은 기간이 10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10년이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 전체 기간이 15년이죠. 그래서 15년 93.05744로 10년 7567 116을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잔금 비율, 상환 비율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잔여기간 연금의 현가계수를 전체기간 연금의 현가계수의 수치로 나눠주면 그게 잔금 비율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18번. 다음 중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한 총소득이 됐었죠. 그 다음 유효한 총소득은 여기서 영업경비 빼는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크죠.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보다 반드시 크다 돼 있는데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 사이에 저당이 있죠, 여러분. 그때 부채서비스액을 빼게 돼 있는데 부채서비스액이 빵인 경우 있나요? 전액 지분투자액으로 투자가 됐다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반드시 크다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과세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즉 영업소득세가 있다면 세금을 내기 전이 세금을 낸 후보다 당연히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현금 흐름이 순매도액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세전과 순매도액의 차이는 양도시에 저당액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갚은 금액이 있다면 걔를 빼야 되니까 뺀 후에 세전이 당연히 빼기 전에 순매도액보다 작겠죠. 그 얘기가 됩니다. 19번. 택지의 공영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공영개발은 정부 주도하의 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은 개발에게 사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 다 공영개발한 다음에 분양해서 그때 조성비용과 분양받은 대금을 차이만큼은 지금 사회적 환수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2번. 공영개발로 조성한 주택용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성원가대로 공급하는 게 무조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형 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공급한다면 그때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비싼 금액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고 임대주택에게 공급해 줄 때는 좀 더 싼 비용으로 공급해 줄 수도 있겠네요. 모두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내용을 정부 주도하의 개발로 개발해내는 거죠. 그 다음 4번 공영개발 사업의 시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상금 적게 받고 쫓겨났다고 이때 계속 난리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토지 수용권이 행사된 지역을 보면 플랜카드가 걸려있죠. 경축이 아니라 수용 절대 불가. 그때 수용 절대 불가라는 건 불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상금을 더 달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줬었죠. 세금 때릴 때는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고 그 다음 5번.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 잘 갖춰야 되겠죠. 지금의 내용들이 기반시설인 거죠. 20번. 최증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들을 찾아보래요. 기억. 차입자의 첫 회 월 불이백이 가장 작대요. 그럼 초반에 작다가 점점 커지는 게 최증식이죠. 그래서 젊은 층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뭐였다? 최증식 상환 방법입니다. 둘 중 하나겠죠, 일단. 니은. 첫 해 월 불이백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제일 작대요. 그러면 얘는 초기에 갚는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큰 방법. 그게 뭐죠? 체감식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최증식과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이때 실은 원금 균등을 체감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식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기수는 최증식은 플러스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은 마이너스니까 제일 작다. 언제나 항상 꼭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순을 정하면 되는데 이자액의 크기순, 원리금의 전체 크기순, 잔금액의 크기순 다 이 크기 순서예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초기에 상환액의 크기순만 뒤바뀐다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20번까지 풀었네요. 네, 10분 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